Dry martini, lemon peel, shaken, not stirred. Vodka martini,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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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tirred. 많은 사람들이요, 평론가들이 추천하는 영화는 왠지 지루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루하다는 건 객관적인 용어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루하게 느꼈다,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영화를 전혀 지루하지 않게 즐기는 관객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편견이 생긴 걸까요? 저는 영화를 재미있다 또는 재미없다, 이런 이분법으로 나누는 습관이 만든, 그러니까 문화적인 편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영화를 보면 낯설게 느껴지고요, 그 낯선 느낌의 정체를 지루하다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네, 다른 평론가들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더 많은 관객들이 더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더 깊고 넓은 사유의 기회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거기서 거기인 뻔한 내용의 영화보다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영화, 관객들이 생각할 여지를 넉넉하게 남겨두는 영화를 선호하게 되죠. 그런 영화야말로 관객을 능동적인 사유의 주체로 존중해주는 영화들이니까요. 뻔한 영화보다 새로운 영화를 탐색하는 최광의 영화 쉐이킷, 5월 첫날에 국민카페 공개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네, 뭔가 많이 다른 영화 전문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최광의 영화 쉐이킷,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히들 계셨는지요? 뭔가 좀 이번 주는 좀 다르네? 약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네, 바로 비하인드 박스오피스 건너뛰었습니다. 왜 건너뛰느냐? 궁금하시죠? 네. 와, 스파이더맨 그냥 싹쓸이 했잖아요. 네, 그 뭐 뻔한 극장가 소식도 더 전달해 드린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뺐습니다. 예, 비하인드 박스오피스 앞으로도 계속 안 할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우리 PD님은 그래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극장가 흥행 순위를 뺄까요? 계속 할까요? 한번 의견을 주시면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트너슈님 출첵합니다. 행복한 둥이맘님, 유승용 주연 표적 보고 왔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따가 개봉작 두루치기에서 저도 표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카페에서 공개 생방송을 보는 거의 유일한 분이시죠? 네, JJ 킴님. 공개 생방송이라도 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 JJ 킴님, 지난 2주 동안 국민카페에서 직접 봤는데 오늘은 태국에서 출첵. 네, 이번은 태국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느낌이 너무 달라요. 라고 말씀하셨죠. 직접 보시는 거하고 또, 네, 저 이영만리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거하고 아무래도 당연히 다르시겠죠. 그래서 국민카페가 좀 그리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님도 글 남기셨습니다. 늘 들으면서 출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출첵 성공.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하인드 박스 오피스 계속 쉴까 말까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네요. 에이씨, 서운한데. 앞서서 제가 그 지루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죠. 재미있다, 재미없다라는 이분법에서 좀 벗어나보자, 뭐 그런 차원의 말씀도 드렸는데요. 영화가,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가,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냐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관객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파블로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생리학자가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땡땡땡땡 쳤어요. 그리고 나서 먹이를 안 주고도 종을 쳤더니 개가 먹이가 나오는 줄 알고 침을 흘린다.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조건 반사, 네, 자극 반응 이론, 우리 행동심리학에서 SR 이론이라고 하죠. 스티뮬러스 리액션. 네, 동일한 자극에 동일한 반응을 한다 라고 하는 그 자극 반응 이론의 토대가 된 실험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한국 영화나 뭐 할리우드 이른바 스펙타클한 오락 영화들이 바로 그런 자극 반응 기제를 이용하죠. 이런 자극을 주면 관객들이 웃을 거야. 이런 자극을 주면 관객들이 울 거야. 대부분 한국 신파 영화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많이 우는 장면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막 펑펑 울잖아요. 그러면은 관객도 따라 울게 돼 있어요.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 있어. 조건 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관객들로 하여금 좀 이 연출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로 대우하는 그런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영화들을 한 편이라도 더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로물질님, 쉬지 마요 라고 하셨는데 뭘 쉬지 마요? 비하인드 박스 오피스 쉬지 말라고요? 네, 앞으로 계속 하라는 얘기죠. 네,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섞지 말고 흔들어로 이어갑니다. 섞지 말고 흔들어. 네, 요즘 한국 영화 가운데 심심치 않게 시대극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개봉한 영린이라는 작품 비롯해서요. 또 올여름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명량 회오리바람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윤종빈 감독이 연출을 하고 있는 군도, 이런 시대극들이 개봉 대기 중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역사 속으로 또는 과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시간여행이 즐겁지만은 않은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모든 영화가 다 걸작이면 좋겠습니다만 가끔 욕심이 지나쳐서 관객들의 화를 부르는 영화들도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 섞지 말고 흔들어에서는 과거로 시선을 돌린 한국 영화 3편을 곱씹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까칠 정신으로 무장한 저의 난도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만나보실 영화는 강우석 감독이 제작하고 와일드카드라는 작품을 연출했던 김유진 감독의 메가폰을 잡은 지난 2008년작입니다. 신기전이라는 작품. 와일드카드는 뭐 나름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요. 이 김유진 감독이 대작 시대극에 도전했다니 당시로서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뭐 대작에 대한 욕심이야 감독들의 보편적인 욕망이죠. 문제는 잘 만들면 좋은데요. 규모가 커지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게 문제죠. 영화 신기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세종 말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비밀리에 개발해냈다는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신기전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무기입니다. 예, 세계 최초의 다연발 로켓 화포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는 뛰어난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예, 명나라하고 한판 제대로 붙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일종의 가상극을 펼쳐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강우석 감독이 제작을 한 영화입니다만 강우석 감독 작품 가운데 한반도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작품의 냄새하고 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한마디로 배타적 민족주의의 냄새죠. 말이 어려운가요? 민족주의면 민족주의지 배타적 민족주의는 또 뭐냐 하실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나라 최고, 딴 나라 다 나쁜 놈들, 이런 식의 접근인 셈이죠. 거기에 하나를 더 얻는다면 약소국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의 서름을 실제로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자괴감 때문에 영화로나마 강대국을 통쾌하게 물리치는 상상을 딱 펼쳐놓고 우리끼리 낄낄대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인데 조금 성숙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찌질한 민족주의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 신기전은요, 영화 개봉 당시의 반중 정서에 주변 강대국에 대한 국민들의 무의식적인 서러움, 이것을 아주 유치한 방식으로 달래주고 있던 그런 영화였다라는 얘기죠. 뭐야? 최다 남자잖아. 네, 영화 모던보이의 한 장면입니다. 과거로 간 한국 영화 그 두 번째로 만나보실 영화인데요. 영화 모던보이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박해일 그리고 김혜수가 남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개봉 당시에 상당히 관심을 끌만한 영화이긴 했습니다만 흥행에서는 참패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영화는 암울한 시대상이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저 일신의 안위와 쾌락을 추구하는 한 경성 모던보이를 주인공으로 앞세우고 있죠. 어느 시대나 딴따라 날라리들이야 있는 법이죠. 박해일 씨와 모던보이 제법 어울리죠? 네. 그런데 얘가요, 어느 날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클럽 가수에게 한눈에 삐리삐리삐리삐리 맛이 가버리는 게 화근이 됩니다. 네. 맛이 가면 잘 해보면 되지 뭐가 화근이냐고요? 네. 하필 그 클럽 가수가 또 독립운동 진영에서 일하고 있는 비밀 요원이었던 거죠. 네, 대충 감이 오시죠? 시대의 아픔 속에서 사랑을 꽃피우지 못하는 어느 피운의 남녀를 그린 영화 아니겠습니까? 참 뻔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 영화의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래도 뭔가 디테일한 재미는 있겠지 하실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박해일과 김혜수의 연기 호흡이라든가 영화로 재현한 30년대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말이죠. 두 가지 모두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그것만 훌륭합니다. 그거 말고는 얘기가 너무 뻔해서 왜 하필 비싼 돈 들여가며 1930년대까지 되돌아갔나 싶어지더군요. 박해일과 김혜수 간의 절박한 사랑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극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배경이나 의상 같은 데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그게 설득력이라는 부분에선 흡입력이 자주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시대극의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 역시 그런 점에서는 불행히도 예외가 못 된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시대와 인물들이 왠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조승우 씨 목소리죠? 네, 최호 감독의 고고 70이라는 작품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두 편의 영화와는 달리 이 영화만큼은 정말 제 마음에 썩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최호 감독, 조승우와 함께 했던 후아유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리고 황정민, 유승범의 아주 걸쭉한 연기력을 뽑아냈던 사생결단, 이런 작품도 있었고요. 아주 장르를 넘나들면서 만만치 않은 이 연출력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게 허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는데요. 1970년대, 그러니까 유신 체제 하에 클럽 문화를 담아낸 작품이죠.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절이죠. 긴급조치 시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당시에 대중문화계를 재현한 작품이란 말씀인데요. 참 그 시대 암울했었죠. 머리 좀 길다고 길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지 않나? 여자들 치마 길이까지 나라에서 결정하고 뭔 놈의 금지곡은 그리 많았는지. 이 영화 고고 70은요, 이 기지촌 클럽 출신으로 한국 대중음악계에 사실상 처음으로 소울 음악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네블스라고 하는 실존 밴드의 일대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밴드의 음악적인 부침과 역정을 다루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인 모순, 이것을 아주 잘 접합시켰다, 이런 느낌입니다. 공안당국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리사이틀 무대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이런 상황은 당시에 숨막힐 듯한 시대 분위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 최고의 미덕은 음악영화 특유의 쾌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드 보컬로 나오는 조승우 씨를 비롯해서 밴드 멤버들로 등장하는 배우들이 실제로 만만치 않은 연주 실력의 보유자라는 점이 아주 큰 몫을 담당했죠. 영화 속 멤버 그대로 네블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해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그런 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또 와일드캐츠 역으로 나온 신민아 씨, 네, 역시 당시 고고 댄스의 면모를 아주 제대로 선보이고 있었죠. 어쨌든 이 영화 고고 70,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는 락의 정신을 한편의 시대 그간에 멋지게 담아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통행금지를 틈타서 이 클럽에 모여서 밤새도록 고고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 오랜만에 보니까 즐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통행금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각하께서 돌아가시던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통행금지 시절의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밤새 클럽 그런 데서 논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도 세상 돌아가는 건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각하 돌아가신 이듬해 존 레논 형님께서도 비명 행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름다운 꽃사슴 미미와 와일드가 선보이는 뉴 사운드. 네, 이번 주에 새로 간판을 내거는 개봉작들 현금 평점 매겨보고요. 소개해드리는 개봉작 두루치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3편의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볼륨 업! 현빈이 정조로 나오는 영화 영린, 네, 오늘 개봉했습니다. 여객선 침몰 여파로 기자간담회에도 취소하고 타이밍적으로는 좀 운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요, 이 만듦새가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플롯은 갈팡질팡하고 이야기의 곁가지가 너무 많아서 산만하더라고요. 20시간 동안 궁에서 벌어지는 팽팽할 뻔한 영모의 긴장감은 틈날 때마다 남발하는 구구절절 사연의 플래시백들이 자주 회방을 놓고 있죠. 그냥 마지막에 비오는 궁궐 결투씬을 위해 앞에 모든 이야기들을 꿰어 맞춘 것 같은 영화입니다. 주제의식도 모호하고요. 한마디로 저는 지루했습니다. 정조대왕이요, 신하들 몰래 새벽에 헬스를 해요. 참,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네, 복근 짱짱, 뭐 환한 등근육이라고 그러던데. 네,
그거 보여주려고 그런 설정을 넣은 것 같은데 정조대왕이 헬스를 했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어쨌든 정조의 현빈을 맞춘 게 아니라 현빈의 정조를 갖다 맞춘 거죠. 네, 현재 예매 점유율은 1위입니다만 많이들 낚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길게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5점, 현금 평점은 주말 관람료 9,000원 기준에 6,000원입니다. 네, 이번 주 개봉한 또 한편의 한국 영화 표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국내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국내 영화 시장이요, 사실상 한국 영화와 미국 영화로 양분되어 있다시피 하죠. 그리고 그 밖의 나라 영화들이 고작 3%의 점유율 안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역설적으로 소재 고갈에 시달리는 영화 기획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 관객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마치 지들이 처음 만든 것처럼, 네, 그렇게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여름 흥행에 성공했던 감시자들이 실은 홍콩 영화 천궁의 눈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란 거 여러분들 아셨어요? 그거 아는 관객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영웅본색을 리메이크한 무적자 같은 영화는 너무 유명한 원작을 리메이크했죠. 그래서 오히려 원작과 비교가 됩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원작을 슬쩍 리메이크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환경을 활용한 리메이크라고 할지라도 잘만 만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적은 잘 만든 리메이크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작의 얼개를 가져오되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잘한 대목이 두드러지고요.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캐릭터들입니다. 유승용이 연기한 영문도 모른 채 쫓기는 남자. 배경 설명이 거의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낚아채는 그런 흡입력을 보여주고요. 또 강력계 여형사 역으로 나온 김성령과 조은지, 광역수사대반장인 유준상, 이런 배우들도 아주 매력적이고도 입체적인 캐릭터 안에 자신들의 연기력을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액션 장면도 훌륭합니다. 특히 주인공과 공권력 간의 대립구도는 이 영화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림과 비교해본다면 저는 완성도 면에서 표적의 완승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창의성 지수는 17점, 현금 평점은 만원입니다. 네, 이번 주 개봉하는 영국 영화 위크엔드 인 파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런 시리즈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에 나왔던 에단 호크하고 줄리 델피가 이를테면 은퇴를 앞둔 이 노년의 나이가 되었다면 아마 이 영화 속의 모습으로 여전히 서로 티격태격대면서 파리 시내 곳곳을 헤매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을 비포 던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도 싶어졌습니다. 결혼 30년 차 영국인 부부 닉과 맥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결혼 기념여행으로 파리에 오는데요. 닉이 잡은 호텔에서부터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닉이 딴에는 옛 추억을 되새기겠다면서 허름한 호텔을 잡은 것부터 이 아내인 맥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맥이 다짜고짜 택시를 잡아타고 파리 시내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로 달려가서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묵었다는 스위트룸을 잡아버립니다. 로맨틱한 여행을 꿈꾼 이들 부부의 여정은 3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켜켜이 쌓인 모순이 어떻게 보면 질적 전환을 일으키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닉은 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싶어하고요. 맥은 둘의 사랑이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여행지에서 난데없는 이혼 얘기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오래된 남녀관계가 어떻게 변질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서 같아 보입니다. 노년의 애정 한각을 보는 건 젊은 세대에게도 유효하죠. 사랑이라는 감정의 권태기 또는 완숙기를 목격하는 것은 지금 막 사랑에 빠졌거나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노팅힐을 연출한 로저 미첼 감독 작품입니다. 창의성 지수는 8점, 현금 평점은 만원입니다.
네, 우디 알렌의 영화 블루 제스민 가운데 흐른 곡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불렀습니다. 백오탄 블루스. 이 땅의 모든 영화인들을 다 모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지는 시네톡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영화계 행사가 시작이 됐죠.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와 있고 또 볼만한 영화가 무엇이고 또 전주영화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만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의 이상용 프로그래머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개막식인데 지금 현재 개막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제가 고스트라면 가능하겠죠?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솔직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상용 프로그래머님 미리 오셔서 이 방송 지금 녹음하고 계십니다. 네, 개막식 날에는 개막식에 프로그래머가 참석을 해야겠죠. 자, 영화제 프로그래머. 저도 영화평론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영화평론가의 로망 가운데 하나인 직업인 것 같아요. 영화제 프로그래머. 아, 진짜요? 네. 로망이신 거예요? 아, 로망이죠. 근데 무진장 또 피곤한 또 직업이기도 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사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진짜 동분서주를 하시잖아요. 네. 주로 이제 해외 영화제를 많이 다니면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들을 골라 보죠. 베니스나 뭐 로카르노나 이런 데 가는데 흔히들 보면 이제 부러워하죠. 어디 가니까 대부분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들이 또 훌륭한 도시들이나 그렇죠. 이름 있는 도시들이다 보니까 칸, 베니스, 베를린 다 갈 테고. 네. 칸은 이제 부산 프로그램을 때 갔었는데 네. 전주는 바로 그 뒤여서 네, 쉬느라고 이제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 영화를 골라서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상영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컨텐츠를 이제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로테르담 영화제를 1월 달에 가요. 한 1월 20일 좀 넘어서 가게 되면 그 네덜란드 그 우중충한 날씨에 그러면 뭐 바닷가라도 보고 이렇게 다니느냐? 올해 물 구경도 못했습니다. 제가 거의 있는 곳은 뭐냐면 로테르담의 비디오 라이브러리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상영객들이 대부분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저와 함께 갔던 프로그래머와 함께 거의 토탈 각각 한 70편씩 봤으니까 둘이 해서 거의 150편 정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 라이브러리에 출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침에 딱 가면 이제 처음에는 그들이 낯설어해요. 이상한 한국 애들 2명이 와서 잘 있냐 확인하고 배지 맡기고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안녕 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요.
그 로테르담이 또 훌륭한 게 한 11시까지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열어주기 때문에 가끔은 저녁 먹고 또 다시 우리 또 왔어 뭐 이러면서 이제 가기도 하는데 그럼 맨 마지막 날쯤 되면은 저희가 거의 폐막일까지 있진 잘 않고요. 네네. 폐막 전날쯤이나 이제 다른 영화제로 이동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르몽페랑이라고 단편 영화제 이제 아는 프로그래머들이 네네. 있어서 만나러 가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친해져서 딱 보자마자 그냥 여기야 여기 네 자리 고정이야 뭐 이러면서 배지 없어도 돼 뭐 이럴 정도로 친해지기 때문에 그 남의 영화제 가면 거의 비디오 방에 있거나 극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장에 있는 건 그나마 훌륭한 경우고요. 대부분 비디오 방에서 비디오 방돌이가 된다. 비디오 방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프로그래머들의 그 이면의 세계는 상당히 우중충하다. 어디나 명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일 때문이긴 하지만은 뭐 공짜로 세계 여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전혀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 영화제 가시면 거의 공항은 잘 알아요. 뭐 스키폴이나 드골 공항이나 뭐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미넨 공항이나 공항은 너무나 잘 아는데 왜냐면 여러 경로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다 보니까 공항은 빠삭한데 사실 그 도시를 못 보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게 부산 영화제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한 6년 동안 하다가 이 전주로 옮겨온 지는 이제 올해가 2회째인데 한 번은 미넨에서 그 눈이 하도 와가지고 베를린 영화제 가는 길이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하룻밤에 꼬박 잔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정말로 그런 경우 겪다 보면 최근에 이제 다른 저 프로그램은 베니스 영화제를 이제 작년에 갔다 오다가 또 역시 그 파업 뭐 유럽은 파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공항에서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한 채 이틀 동안 있어서 하루는 공항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호텔 달라고 해서 근처 호텔에서 자다 왔대요. 이게 뭐 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저희는 어느 정도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 최평론가도 이렇게 기자하실 때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기자가 더 좋겠다. 난 기자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아니에요. 저도 비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 영화제 취재를 뭐 칸, 베니스, 베를린 다 갔다 왔습니다만 그 심정, 이성용 프로그래머의 그 심정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베니스 영화제에 갔을 때 베니스 안에 숙소가 너무 비싸니까 그 섬이잖아요. 그 섬 바깥에 리도 섬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베니스에서 리도로 가는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베니스 안에 숙소를 정하려고 하니까 숙소가 너무 비싸서 내륙 쪽에다 숙소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버스를 타고 베니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리도로 가서 리도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행사장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걸 매일 반복했어요. 근데 아침 시사가 보통 뭐 잘 아시겠지만 8시 반, 9시 막 이렇잖아요. 프레스 시사. 프레스 시사가. 그거를 맞추려면 아침에 6시에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그런 거를 매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보름 정도 기간이잖아요. 여름 그 베니스 영화제 8월에 열리는데 한 보름 정도 열리잖아요. 나중에는 그 배만 보면은 막 멀미가 나고 바다만 보면 아주 구역질이 나고 그 저기 뭐 사람들이 멋있다고 해서 무슨 뭐 광장 보고 산마르코스 광장인가요? 산마르코 광장. 산마르코 광장. 거기 있는 비둘기만 보면 아주 그냥 신물이. 그리고 왜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암내가 나는지. 나중에는 이게 정말 집에 너무 가고 싶고 막 홈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베니스에서 배 타보는 게 소원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배가 싫다니까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배 타는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뭐든지 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이면에 두 고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이상형 프로그래머에게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직업의 또 다른 애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영화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이제 열흘 동안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데 개막작이 참 제목이 아주 신선해요. 신촌 좀비 만화? 이게 이제 어떤 작품입니까? 3D 옴니버스 영화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 류승환 감독하고 한지승 감독하고 김태훈 감독이 각각의 에피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류승환 감독이 만든 유령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신촌에서 10대들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목을 신촌을 하나 따왔고 그다음에 한지승 감독은 좀비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가까운 미래 상황에서 남규리 씨가 이제 좀비로 나와요. 그래서 뭐 흔히들 이쁜 좀비다 그러는데 이쁘시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쁜 좀비와 그다음에 인간 사이의 미묘한 어떤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 너를 봤어. 그래서 좀비고요. 그다음에 김태용 감독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 소녀가 근데 이 수민 역할을 했던 이 여배우는 제가 보기엔 연기 천재인 것 같아요. 뭐 그래요. 김세론 뭐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연기를 갖고 있는 배우인데 이 아이의 유일한 낙은 이제 동생이 있는데 자폐아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늘상 이제 힘들게 엄마 혼자서 이제 아이들 돌보고 사는 그런 집안인 거죠. 네네. 아주 시골에. 네. 그래서 이 소녀의 유일한 환타지는 만화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자폐아인 동생이 어느 날 그 만화책을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만화 속에 어떤 환타지로 걸어 들어가면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소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점은 다 이제 3D로 제작이 됐고 그래서 계속 CG 작업 같은 것들을 상당히 이제 충실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뭐 3D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바타 이후에 그게 현역 감독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험이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감독들의 면면이 화려하네요. 유승환 감독, 한지승 감독, 김태형 감독. 그 각각의 이들이 연출한 단편들의 거기서 이제 제목을 추출해내서 그걸 그래서 신촌 좀비 만화라고. 신촌 좀비 만화. 그래서 이게 또 순서가 처음에는 유승환, 김태형, 한지승으로 가서 저희한테 처음 날라왔던 제목 신촌 만화 좀비였어요. 순서를 바꿔야겠다고 그러시라고 했더니 신촌 좀비 재밌는 만화로. 제목입니다. 재밌는 제목입니다. 예. 또 전주 국제영화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딱 떠올리는 게 디지털 3인 3색 인 것 같아요. 늘 항상 해오던 전통적으로 해오던 건데 올해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디지털 3인 3색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의 명망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30분 정도의 그 쇼필름을 뭐 단중편 정도를 이제 의뢰를 하고 그걸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이제 옴니버스 형태로 하나의 이제 회차를 사용하는 그런 영화로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로 3인 3색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굳이 제작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좀 산업적인 영향력도 끼치고 그리고 전주에서 기획하는 영화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뭐 자본이 사실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머리를 고민하다가 각각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펀드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칭 펀드 형태를 이제 묶어내기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3인 3색 금액을 그대로 쓰면서 쇼쇼쇼를 대신 페이지에서 통폐합을 해놓고 그 금액으로 박정범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인 무산일기에서 이제 산다라는 영화를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현식 감독이 러시안 소설에서 파생된 이야기였던 조류인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한테 이제 간 거죠. 미안한데 나랑 하자. 라고 해서 조리인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실은 제가 이제 회고전을 해보려고 타진했던 헝가리의 그 기오르고 폴피라고 하는 텍스노미아로 되게 유명해진 감독인데 이 감독이 한국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부천영화제나 이런 데 소개된 적은 있었는데 이 감독에게 그 작년 2년을 계속 이어가면서 연락을 했죠. 우리가 이 정도 기획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하면 자기 국고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매칭 형태로 가보겠다 해서 성사가 돼서 자유낙하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이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배급을 직접 하게 되면서 이어가게 될 것이고 뭐 내년에는 만약 여건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이게 꿈입니다만 뭐 꿈꾸는 건 필요한 거니까요. 4인 4색, 5인 5색도 해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쇼쇼스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김영하 작가를 끌어들여서 기획을 했어요. 그게 나쁘진 않았는데 소설 영화 만나다죠.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감독들을 소진만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단편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일정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그래서 차라리 그 역량 있는 감독들에게 좀 일찌감치 매칭을 해서 장편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보자. 그래서 한국 독립영화 감독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그 해외에 명망 있는 감독들이나 앞으로 능력 있는 감독들을 같이 함께 끌어들이는 포맷으로 해서 이 3237을 앞으로 계속 꾸려가 볼까 합니다. 그러면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러니까 일테면은 뭐 제작사의 역할도 동시에 하면서 또 배급까지 하는 그런 그 영화제의 어떤 기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인 감독들에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들 제공하고 그것도 상영하고 또 해외에 또 그것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까지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기존에 이제 3237은 뭐 로카르노나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사실 이제 이게 영화제 소사이어티 속에서는 뭐 잘 알려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저희는 이제 영화제 소사이어티 안에만 머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는 좀 한국 관객들뿐만 아니라 세계 관객들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크게 장편일 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또 전환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그 초청되는 작품들 한번 몇몇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은 뭐 국제 경쟁 부문하고 한국 장편 경쟁 부문은 이제 전주영화제 전통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들 작품들 가운데 좀 프로그래머로서 이게 경쟁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언급하고 싶은 영화, 이 영화는 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관객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작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경쟁 부분 작품들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거나 이미 이제 출품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놓고 보면서 골라놓고 나중에 보니까 중남미 영화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올해 이제 경쟁 부분에 10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그 중에 4편이 중남미 영화입니다. 뭐 운물 같은 미카엘 로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했던 감독의 두 번째 장편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국제 경쟁 부분과 한국 경쟁, 장편 경쟁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영화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역량 있는 감독들의 영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디프렉 같은 경우에는 그 에디오피아에서 그 제작된 영화예요. 아프리카 영화네요? 네, 아프리카 영화고 안젤리나 졸리가 그 프로듀싱,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싱을 했어요. 플랜 B라는 이름을 통해서 브래드 피트가 노예 12년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부부가 계속 이제 아프리카나 흑인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디프레스는 훌륭한 부부예요. 부럽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디프레시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에디오피아에서도 보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보쌈에서 데려가서 성폭력을 해오면 그게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관습법이 있었는데 한 소녀가 그 과정을 겪게 되면서 그 자신을 납치했었던 그 폭력을 저질렀던 그 남자를 죽이게 돼요. 그러자 이제 그 남자 친구들이 다 걔를 끌고 와서 살인범으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근데 사실 억울했던 거죠. 그때 계속 여성의 인권, 에디오피아에서 여성 인권을 도와주던 여성 변호사가 관여하게 되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사이드는 이제 많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의미들이 변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사이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적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작품들도 아마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제가 또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남미 영화인데 까사그란데라고. 까사그란데. 까사그란데. 이게 이제 큰 집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큰 집인데 큰 집의 부잣집 아들 얘기예요. 근데 그 소년 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장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밤마다 이 장이 몰래 한여의 방에 들어갑니다. 한여를 이렇게 약간 더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는 좀 다른 인종이나 다른 계급들과 그 연대를 하고 싶지만 부모 세대나 이런 어떤 그 부르주아 계급 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장이 이제 늘상 운전수 할아버지가 역시 하층민의 할아버지가 차를 타고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되면서 현실들을 보게 되고 맨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집을 탈출해서 하녀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그 장면이 상당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회에서 인종과 계급과 사회적 갈등이 무엇인지를 이 성장 드라마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많은 섹션들이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국제경쟁, 한국 장편경쟁 비롯해서 익스펜디드 시네마라고 하는
섹션도 있고 시네마 페스트 네. 뭐 여러 섹션도 있는데 일단 관객들에게 좀 낯익은 그러니까 시네필들에게는 좀 낯익은 그런 감독들의 그 신작들이 눈에 띄네요. 네, 일단 월드 시네마스케이프를 저희가 좀 재정비를 하면서 스펙트럼하고 마스터즈로 나눴는데 이 마스터즈 섹션을 통해서는 소위 이제 세계 거장 감독들의 신작들을 주로 이제 다 같이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보시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고든 그린의 조 약간 그 무시무시한 아저씨 얘기 조라는 아저씨에 대한 신작이 있고요. 아그네치 홀랜드가 그 프라하에 보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HBO에서 제작해서 원래 TV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가 극장판으로 편집한 타오르는 불씨 그리고 프레드릭 와이즈만 세계적인 감독이죠. 네, 앱 버클리라고 버클리에서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타오르는 불씨 아그네치카 홀랜드 영화도 214분이고요. 버클리에서도 244분이 됩니다. 저희가 무시무시한 영화들을 배치를 해서 영화제가 아니면 200분 넘어가는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꺼번에 한 타임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아마 대중적인 좀 영화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네마 페스트에 속해 있는 작품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미셸 공드리의 무드 인디고 미셸 공드리의 작품이었군요. 그리고 실뱅 슈메라고 일루셔니스트 애니메이션으로 잘 알려진 감독의 첫 실사 영화인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작품도 상당히 대중적으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데이비드 린치 영화도 있네요. 네, 데이비드 린치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즈에서 이제 단편들을 선보이는데 저희 단편 마스터즈 보시면은 뭐 데이비드 그 린치뿐만 아니라 웨스 앤더슨의 어떤 단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름 뭐 지금 현재적으로 유명한 이름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감독들의 신작들을 대거 좀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저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인정 희극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야마다 유지 이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야마다 유지 감독의 신작도 와 있는데 여기 쯔마부키 사토시하고 아오이유가 나온다며? 둘이 이제 커플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오지아 스즈의 동경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야마다 유지가 뭐 일본의 중견 배우들과 이 신진 배우들을 다 구성을 해서 나름 자기의 세계를 구성한 그런 가족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야기는 동경 이야기에 흡사합니다. 시골의 부모가 동경으로 상경을 해서 좀 보내려고 했는데 장남 의사인데 연락 바쁘고 그다음에 작년은 별로 관심이 없고 차라리 그럼 호텔에 가세요 하다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또 어머니가 위중하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과정들이 펼쳐지면서 도대체 현재의 가족이란 무엇인가 도시 속에서 이 아들 세대 자식 세대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저는 뭐 눈물을 조금 흘렸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그 프로그램 가운데 스페셜 포커스라고 돼 있고 하나는 영화 감독을 말하다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출발로서의 다큐멘터리 새 거장의 기원이라는 섹션이 있는데 굉장히 그 매력적인 섹션들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부르고 싶었던 감독 중에 하나가 그 다르덴 형제인데 올해도 잘 비행기를 안 타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되게 보고 싶었던 영화 다르덴 영화들은 장피에르 다르덴 그 두 장릭 다르덴하고 두 다르덴 형제 영화는 늘상 뭐 칸 영화제에서 환대받는 그런 거장 감독이 한국에도 꾸준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자전거를 타는 소년이나 이런 작품들이 소개가 되어 왔는데 이들은 다 사실은 초기에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출발했거든요. 고레다 히로까지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우리가 딱 보기에는 드라마인 것 같지만 원래는 그런 이야기의 모티브들이 다 다큐멘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했고 그것이 현재의 극영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르덴 그리고 고레다 히로까지 울리자이드 이 세 거장 감독의 초기 다큐멘터리를 재조망을 해서 그래서 그 영화들을 통해서 현재 극영화와 연결성이나 그런 영화의 출발점들을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감독을 말하다는 이렇게 올해 영화제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실제로
그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제작이 돼요. 그래서 뭐 풀러의 삶 같은 경우엔 사무엘 풀러의 딸이 직접 만든 그런 이제 영화예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미국의 가장 인디펜던트한 영화 감독 중 하나였던 사무엘 풀러에 대한 이야기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제 기간 동안 내한을 합니다. 그 딸이 와서 직접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으로 있고요. 그 베리만 통과하기 같은 작품은 그 8호 섬이라고 유리를 통해서 어렴풋이라고 하는 베리만 영화가 있는데 그 촬영지예요. 거기에 베리만의 그 개인 사택이 있어요. 그곳에 세계적인 뭐 라스 폰트리에를 포함해서 뭐 라스 폰트리에 같은 스웨덴에 사니까 오기 쉬웠겠지만 뭐 이안이나 이런 감독들이 와서 자기가 베리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자기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베리만을 통과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뭐 웨스 앤더슨도 인터뷰가 나오고 있고 당연히 베리만을 좋아하는 우디 알렌에 대한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영화 세계를 어떻게 끌어갔는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작품이어서 아마 베리만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베리만 이외에 현재적 감독들이 어떻게 그를 통과해서 그의 유산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 왔는지를 보시기에 상당히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미스터 X 같이 레오스 가락스에 대한 그런 작품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재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감독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영화가 이제 2번씩 보통 상영될 텐데 한 번 상영이 끝나고 나서는 한국의 대표적 평론가들이 그 해당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오리얼리즘의 대가인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초기 작품들도 이번에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새로 선보이죠? 네,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 심사위원으로 그 아드리아노 아프라라고 하는 그 감독이자 사실은 페사로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이제 모시고 오는데 이분이 로셀리니 전문가예요.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로셀리니 책에도 그분의 그 아티클이 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과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최근에 계속 만들었던 게 로셀리니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그래서 붉은 죄를 같이 함께 상영을 하면서 마스터 클래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직접 고른 초기와 중기와 후기를 가르는 로셀리니의 대표작을 통해서 사실 로셀리니가 현대 영화의 아버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뭐 장리 고다르나 누베바그의 그 감독들은 로셀리니를 통해서 모든 영화를 배웠다고 할 정도이고 펠레니는 로셀리니야말로 자기 이탈리아 영화의 현대적 유산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 감독의 어떤 기본적인 작품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독일 영년이나 스트롬볼리, 잉그리트 버그만과 그때 연문설이 나서 찍었던 첫 영화였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리마스터링으로 상영되기 때문에 여태 국내에 소개된 버전과 좀 다른 깨끗한 화질을 통해서 로셀리니의 본령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정말 내실이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영화제가 규모 영화제라면 전주 영화제는 내실의 영화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전주 영화제가 좀 일단은 굉장히 그 영화 보기가 좋잖아요.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모든 상영관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실 필요 없이 그냥 그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영화를 또 보시고 또 전주 영화제도 맛집들이 많아요. 먹기 좋죠. 대부분 좋고. 먹으러 오시는 것 같은데 영화가 아니라 전주영화제를 좀 더 재밌게 만끽할 수 있는 팁 프로그램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쭉 던져주신다면요. 저는 전주가 좋은 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유한다,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울만 해도 어느 블로그 갈 때 늘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뭔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도시, 메트로한 도시라고 한다면 전주는 대부분 건물도 다 낮고 다 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슬슬 영화를 보시고 걸으시면서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고 뿐만 아니라 다 피순대를 먹으러 가시던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가시던 다 걸어서 가능한 곳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야 저보다 맛집 블로거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한옥마을도 영화의 거리에서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충분히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시면서 좀 영화를 볼 뿐만 아니라 거리도 함께 보는 그런 영화제를 즐기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5월 1일에 열리기 때문에 오늘 열리고 있기 때문에 날씨도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주영화제 개인적으로 가면은 늘 들르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웽이집이라고요. 콩나물 국밥집입니다. 300집들도 많이들 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웽이집 콩나물국밥이 맛있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전주에서만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300집 콩나물국밥은 서울에서도 많이 파는데 웽이집이 좀 맛있으면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웽이집에서 협찬받은 건 없고요. 참고로. 그게 수상한데요.
네, 오늘 그 전주영화제 이상용 프로그래머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까지 쭉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 연휴 동안 전주 가셔서 좋은 영화들의 향연 속에서 푹 빠지시고 또 봄날의 향연을 좀 만끽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상용 프로그래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날씨는 찬란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데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찬란한 계절의 선물을 만끽할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들이 우리가 아니라면 왜 우리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까? 그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젊은 시절에 학살을 일삼았던 서부의 총잡이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결국 거대한 악을 제거합니다. 언제까지나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최광의 영화 시킷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작별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 흘렸던 블루 모건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즐감하십시오.